2025년 초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북부 외곽에 위치한 암갈란 프로젝트 현장에 한국의 기술자들이 조용히 들어섰다. 이들은 세계 최초로 상업화에 성공한 극저온 초전도 에너지 저장 모듈 슈퍼컨덕팅 에너지 스토러지 시스템 이하 SESS를 설치하기 위해 파견된 전문가 집단이었다. 지상에는 그저 평범한 컨테이너 박스와 몇 개의 변압 설비만이 보였지만 땅속에는 기존 배터리 기술로는 구현 불가능한 차세대 에너지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었다. 언뜻 보기엔 전력 기술 수출에 불과해 보이지만 이 사업의 본질은 에너지 그 자체가 아니다. 이는 지정학적 전환의 신호탄이며 한국이 선택한 무대는 결코 우연이 아닌 정교한 판단의 결과였다. 몽골은 전통적으로 에너지의 수입국이며 대부분의 전력 수요를 러시아 및 중국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이 나라는 풍력과 태양광 자원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고산 지형과 황무지대에서 안정적으로 확보 가능한 상시풍은 SESS와 결합할 경우 가장 이상적인 에너지 저장 구조를 만든다. 기존 배터리 시스템은 충방전 과정에서 발열이 발생하고 효율 저하가 불가피하지만 한국의 초전도 기술은 온도 손실을 최소화하며 수십 초 이내의 전력 피크 대응을 가능케 한다. 이는 단순히 저장이 아니라 에너지 흐름을 실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는 디지털 전력 신경망을 건설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이 모든 기술은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왜 하필 몽골인가? 이는 기술적 최적화 이전에 전략적 우선순위가 적용된 결과다. 한국은 이미 사우디아라비아, UAE, 베트남 등 여러 국가에 ESS 기술을 수출한 경험이 있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기존의 전력망이 이미 복잡하게 얽혀 있어 새로운 기술의 효율을 증명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반면 몽골은 아직 완전한 스마트 그리드가 구축되지 않은 백지 상태의 국가이며 기술적 실험장으로서 완벽한 조건을 갖춘 셈이다. 더 나아가 이곳은 중국과 러시아의 중간에 위치하며 아시아와 유럽 대륙의 에너지 흐름을 관통할 수 있는 지정학적 요충지이기도 하다. 개인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이 프로젝트는 한국이 단순한 기술 수출국에서 질서를 재편하는 설계자로 탈바꿈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 할 수 있다. 몽골의 SESS 프로젝트는 단기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에너지 주도권을 우회하는 경로를 설계하고 그 통제력 밖에서 에너지와 데이터를 동시 확산시킬 수 있는 독립적 플랫폼을 건설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다시 말해, 이는 전기를 넘은 전략의 문제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이나 일본처럼 기존 질서에 수동적으로 올라타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주체로서의 움직임을 시작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몽골은 단순한 협력 대상이 아닌 공간이며 이 공간에서 한국은 기술, 신뢰, 그리고 전략적 상상력을 모두 실험하고 있다. 이미 몽골 정부는 중국의 대규모 전력망 투자 제안을 거부했고 대신 한국의 비상업적 기술 원조를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미래의 방향에 대한 선언이다. 지금 이 순간 한국이 몽골에서 깔고 있는 것은 단순한 배선이 아닌 중국 패권을 우회하는 초전도 루트, 나아가 유라시아 전력 질서의 새로운 통제권이다. 그리고 이 루트가 완성되는 순간 한국은 기술 강국을 넘어서 지정학적 건축가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지난 20년간 몽골을 단순한 이웃 국가로 본 적이 없다. 그들에게 몽골은 지정학적 완충지대이자 자원 채굴의 뒷마당, 그리고 에너지 우회망의 시작점이었다. 특히 시진핑 체제가 출범한 이후 중국은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적 유인과 전략적 구속을 병행하는 이중 전략을 구사해왔다. 겉으로는 도로, 병원,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와 인프라 확충 지원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에너지 공급 라인을 중국 국영기업에 독점시키고 몽골 정부 내 핵심 인사들에게 비공식 외교 채널을 구축함으로써 사실상의 반속국화를 시도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애긴골 수력발전 소위 GIIN-GOL 하이드로 파워 프로젝트다. 이 사업은 1990년대 후반부터 논의됐지만 2015년 중국의 개입으로 본격화되며 중국 수공그룹이 독점 계약권을 따냈다. 그러나 정작 중국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척만 했을 뿐 수년간 자금 집행을 지연시키고 환경 영향평가를 고의로 늘어지게 만들면서 결과적으로 몽골의 전력 자립을 무력화시켰다. 이는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몽골의 전력망을 중국 수출망에 종속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지연 전략이었다.
이로 인해 몽골은 러시아 전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지도 못한 채 중국 아니면 정전이라는 구조적 선택지 앞에 내몰리게 되었다. 또 하나의 예는 타반 톨고이 석탄 광산 TAVAN TOLGOI이다. 이곳은 세계 3대 매장량을 자랑하는 고급 무연탄 광산으로 한국, 일본, 인도, 미국이 수차례 투자 의사를 밝혔지만 중국은 지속적으로 몽골 내부의 정치 분열을 조장하며 협상 자체를 무산시켜왔다. 구체적으로는 친중파 정치인들이 국유화를 내세워 외국계 기업의 진입을 막고, 한편으로는 중국 기업들이 우회 지분 투자 방식으로 실질 지배권을 확보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처럼 중국은 몽골의 자원과 전력, 운송망 전반에 걸쳐 통제는 하되 완성은 지연하는 전형적인 지배 모델을 지속해왔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것이 매우 고전적이면서도 위험한 전략이라고 본다. 중국은 몽골을 파트너로 보지 않았고 중앙아시아의 허약한 고리로 취급했다. 이는 베이징의 실수다. 왜냐하면 이런 지배적 태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반중 감정과 탈중국 정서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게 되며 실제로 2023년 이후 몽골의 시민사회는 중국식 모델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왜 중국은 늘 지연만 하고 왜 한국은 신속하게 완성시키는가라는 비교 담론이 형성되면서 기술로 완성하는 한국 vs 의존으로 묶는 중국이라는 이미지가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는 중국이 구축한 이 에너지 패권 구도가 사실상 붕괴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4년 이후 한국의 초전도 프로젝트가 공개되자 몽골 내 다수의 에너지 관계자들은 기존 중국과의 MOU를 철회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는 한국식 모듈 도입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에 돌입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국가적 신뢰와 속도, 결과, 중심의 가치 체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몽골은 지금 기술보다 결정력을 보고 있으며 그 선택지에서 중국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결국 지난 20년 동안 중국이 구축한 몽골 내 영향력은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성과 같았다. 돈은 흘러들어갔지만 신뢰는 쌓이지 않았고 인프라는 선언되었지만 완성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공백 속으로 한국은 단 한 번의 기술과 단 한 줄의 연결선만으로 중국이 20년간 준비한 패권 지도를 단 2년에 뒤집는 전환점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몽골은 수십 년간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펼쳐온 국가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이 줄타기가 더 이상 의미를 잃었다. 한쪽은 자원을 탐하고 다른 한쪽은 과거의 영향력을 강요했다. 그 사이에서 몽골은 전략적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외교적 침묵을 유지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다. 바로 누구와 손을 잡으면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냉정한 현실 판단이었다. 그리고 그 답은 놀랍게도 한국이었다. 한국은 몽골에게 돈을 약속하지 않았다. 대신 기술을 제안했고 시간이 아닌 결과를 이야기했다. 울란바토르 근교에 조성된 첫 번째 초전도 저장 모듈 건설 제안서에서 한국 측은 무상기술 이전, 상업적 배타권 없음, 완공 시점 보장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이는 중국, 러시아, 심지어 일본이나 미국까지도 한 번도 제시하지 않았던 파격적인 조항이었다. 특히 상업적 배타권 없음은 몽골 정부에게 기술적 주권을 인정하는 선언과도 같았으며 이 한 조항만으로도 한국은 다른 모든 경쟁국보다 신뢰를 획득할 수 있었다. 한국과 몽골 사이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다.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두 나라는 보건, 교육, IT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해왔고 특히 2009년 울란바토르 내 한국형 디지털 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은 몽골 정부 내부에서 기술 협력의 모델로 회자될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이와 달리 중국은 같은 시기 대규모 병원 건설을 지원하겠다며 접근했지만 실제로는 건설 지연과 낮은 품질, 독점적 운영권 요구로 신뢰를 깨뜨렸고 러시아는 구소련 시절의 방식대로 일방적 설계와 우리가 해줄 테니 따르라는 식의 위계적 구조를 강요했다. 이러한 반복된 실망 속에서 몽골은 작지만 믿을 수 있는 동맹을 찾기 시작했고 그 결과가 한국이었다. 또한 한국은 자국 중심의 성과보다 몽골 내 기술 생태계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예를 들어 초전도 모듈 운영 인력은 전원 몽골 내 대학 출신으로 선발하고 기술 교본은 현지어로 번역하여 제공했으며 모듈의 유지보수 시스템 또한 몽골 엔지니어들이 단독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수출이 아닌
기술 주권을 공유하는 파트너십의 구체적 실행이었다. 이와 같은 접근은 그 어떤 대국도 시도한 적 없으며 이는 곧 한국이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라 미래를 공유할 수 있는 국가라는 인식으로 승화되었다. 나는 이 지점을 매우 중요하게 본다. 외교란 결국 감정과 인식의 싸움이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상대가 이 기술을 도입하면 종속될 것이다라고 느끼면 그 기술은 배척당한다. 그러나 한국은 몽골에게 기술을 제안하면서도 그 기술의 운용 주체가 몽골이라는 점을 끝까지 강조했다. 이는 곧 신뢰의 언어로 기술을 설득한 유일한 사례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물다. 결국 몽골은 한국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주권을 지킬 수 있는 전략적 미래를 선택한 것이다. 2024년 몽골 내 여론조사 결과 에너지 인프라 협력 대상 국가로 가장 신뢰하는 국가는? 이라는 질문에 한국이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중국을 3배 이상 앞서는 수치였고 심지어 오랜 형제국으로 불렸던 러시아조차 3위 밖으로 밀려났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그것은 몽골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는 선언이며 그 기반에는 오직 신뢰로 다가간 한국의 외교 철학이 존재하는 것이다. 에너지는 단순한 발전이나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국가 전략의 무기 그 자체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전력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저장하고 그것을 얼마나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지에 따라 국방 산업, 정보기술 전반의 전장이 결정된다. 이런 시대에 한국은 전통적인 배터리 기술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 즉 초전도 에너지 저장 슈퍼컨덕팅 에너지 스토러지이라는 미래 기술을 상용화한 세계 유일의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한 기술적 우위를 넘어 이 시스템이 전장 그 자체를 어떻게 재구성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그 다름을 면밀히 짚어야 한다. 한국형 초전도 모듈의 핵심은 바로 에너지 손실이 0에 가깝다는 점이다.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 납축전지, 압축공기 저장 시스템 등은 저장 과정에서 10-30%의 에너지 손실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초전도체는 전류가 저항 없이 흐르는 상태를 유지하므로 저장된 전력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며 수밀리초 단위의 빠른 방전이 가능하다. 이 기술은 단순히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 아니라 전력망 전체를 실시간 조절 가능한 하나의 유기체로 만드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평시에는 전력 저장소로, 유사시에는 전력 병렬 제어 시스템으로 전환될 수 있다. 미국도 이 기술을 알고 있다. 실제로 미 국방부 산하의 고등방위연구계획국 DARPA는 SMESSUPERCONDUCTING 매그네틱 에너지 스토러지를 군사기지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20년 넘게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상용화 단계에 진입하지 못했으며 여전히 고비용과 열 제어의 한계, 모듈 무게 문제로 인해 프로토타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독일 역시 압축형 에너지 저장 CAES와 수력 양수 저장에 집중하면서도 초전도 분야는 이론적 검토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이미 2022년부터 경기도 화성, 전라남도 나주, 그리고 최근에는 몽골 울란바토르에까지 초전도 모듈을 배치하며 완전히 실전 배치된 기술로 확장시켜가고 있다. 이 차이가 단순한 기술력의 격차를 넘어서 에너지 패권의 중심축을 바꾸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중국은 어떠한가? 중국 역시 국가전략기술 9대 과제 중 하나로 초전도 에너지 저장을 포함시켰지만 현재까지 그 진척은 대형 리튬 배터리 팜 건설에 머물고 있을 뿐 실질적인 초전도 시스템 구축은 보이지 않는다. 기술적으로는 물론 무엇보다 중요한 정밀 제어와 극저온 유지 시스템에서 치명적인 신뢰성 부족이 드러나고 있다. 즉, 중국은 양은 많지만 제어와 정밀성에서는 한국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한국의 초전도 모듈은 196시를 유지하면서도 오차율 0.01% 이하의 실시간 전력 반응을 보장하며 이는 군사우주의료 인프라까지 확장 가능한 수준이다. 나는 이 기술이 기술로만 평가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결정의 속도와 결과의 신뢰를 동시에 제공하는 시스템이며 모든 전략, 모든 외교, 모든 안보에 연결되는 신뢰 기반 플랫폼이다. 몽골 정부가 초전도 모듈 도입을 결정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3개월이었다. 이는 중국의 ESS 계약이 평균 3년이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빠른 판단이며 그 이유는 명확하다. 한국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했고 제안이 아니라 시운전으로 설득했다. 바로 이것이 한국형 초전도 시스템이 다른 나라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답이다.
세상에는 기술로 위장한 전략이 있고 전략으로 위장한 기술이 있다. 한국의 초전도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그 둘을 모두 품고 있는 이중의 무기다. 겉으로는 전기를 저장하는 시스템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에 숨겨진 것은 단순한 전력망이 아닌 군사작전, 위성정보, 고출력 방어 체계까지 통합 가능한 에너지 기반 무기 플랫폼이다. 몽골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이 구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전력 기술이 아니라 미래 전장의 형태 자체를 재정의하는 전략형 에너지 인프라이며, 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적들은 계산하지 못하는 새로운 질서의 기초가 되고 있다. 초전도 시스템의 군사적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반응 속도다. 현대전은 속도의 전쟁이며 레이더가 보고 드론이 감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응까지 걸리는 시간은 3초를 넘기면 늦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존 ESS 시스템은 충전 및 방전 과정에서 열 손실과 제어 지연이 발생하지만 초전도 시스템은 저항 없이 에너지를 순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기 펄스를 무제한으로 쏘아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이는 곧 고출력 레이저, 무기, 전자기 펄스 EMP 방어, 레이더 기반의 탐지 시스템에 직접 연결되며 단 1초 안에 전장을 통제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 이 기술을 현대판 국가 전술 시스템에 통합하기 위한 시험을 이미 개시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2024년부터 천공 2방공 체계와 초전도 저장 모듈을 연결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속 반응형 통합 포대 구축을 위해 초전도 전력 흐름 기반의 다중타깃 추적 시스템을 설계 중이다. 더 나아가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에도 극저온 전력 저장 시스템을 일부 통합하여 잠수함 탐지용 초정 및 레이더 가동 시간 확대 실험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조차 아직 실현하지 못한 에너지 무기 통합형 플랫폼의 실증화 사례다. 중국은 현재 자국의 레이저 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여전히 고출력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다. 2023년 중국이 선전한 육상 고정식 레이저 대드론 시스템은 1회 작동 후 5분 이상의 냉각 시간이 필요한 치명적 단점을 안고 있었고, 이로 인해 실전 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한국의 초전도 기반 시스템은 이미 30초 간격의 연속 발사 실험에서 98.7%의 출력을 유지하며 전력 공급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실증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작동할 수 있는가와 실제로 쓸 수 있는가의 근본적 구분이다. 나는 이 지점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국가 안보는 무기를 얼마나 보유하느냐보다 그 무기를 얼마나 빠르게 작동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초전도 기술은 단순히 효율을 높이는 장치가 아니라 속도의 지배권을 확보하는 무기다. 특히 한국이 이를 몽골이라는 지정학적 중심에서 구축하고 있다는 점은 더 중요하다. 만약 유사시 중국의 북방 전력망이 마비되고 러시아의 가스 공급이 차단된다면 한국은 몽골을 통해 고속 에너지 회랑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된다. 이것은 단순한 협력이 아닌 전략적 회복 탄력성 스트래티직 리질리언스의 선언이며 바로 그 핵심의 초전도 기술이 존재한다. 이제 한국의 초전도 시스템은 전기를 저장하는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전장을 설계하고 속도를 통제하며 주권을 유지하는 미래형 국방 플랫폼이다. 세계는 여전히 배터리를 논의하지만 한국은 이미 전장을 데이터처럼 흐르게 만드는 기술을 현실화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초원의 나라, 몽골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24년 하반기, 몽골 국영방송은 충격적인 내용을 담은 리포트를 단독 보도했다. 한국과의 초전도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가 공식 승인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중국 대사관이 울란바토르 외교부에 비공식 서한을 전달했고, 그 안에는 기술적 안정성 우려, 중국 송전망과의 충돌 가능성, 영내 전략 균형 파괴라는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었다. 이는 명백한 내정 간섭이자 한국의 기술이 단순한 민간 전력 인프라를 넘어 중국의 전략 계산을 흔들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움직임이었다. 베이징은 분노했다. 하지만 그 분노 뒤에는 훨씬 더 치밀하고 어두운 의도가 숨어 있었다. 중국은 왜 몽골과 한국의 협력에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했을까? 단순한 전력 프로젝트라면 대놓고 견제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문제는 이 초전도 기술이 비가시적 전력 주권을 구축한다는 데 있었다. 다시 말해, 표면적으로는 몽골의 에너지를 저장하고 분배하는 시스템이지만 실제로는 중국이 구축해온 동북아 전력 종속망의 일부 회로를 우회하거나 단절시킬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다.
특히 베이징이 민감하게 여긴 부분은 몽골을 통과하는 대륙 송전망 CSG 노스 그리드를 한국이 간접적으로 접속하게 될 가능성이었고, 이는 곧 중국의 전력 정보와 흐름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통제권 상실의 시나리오를 의미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방해를 시도했다. 첫째는 소프트 파워를 활용한 외교 압박이었다. 한중 간 기업 교류를 중단하겠다는 위협, 유학생 수를 조절하겠다는 메시지, 심지어 몽골 내 친중 언론을 동원한 한국 기술 위협론 확산 캠페인까지 전개됐다. 둘째는 내부 정치 개입이다. 몽골 국회의 일부 친중 의원들은 갑작스럽게 에너지 자립보다는 주변국과의 조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협력 반대를 주장했고, 동시에 중국 국영전력회사는 자체 ESS 기술을 무상 공급하겠다고 제안함으로써 한국 프로젝트의 명분을 약화시키려 했다. 그러나 이 모든 시도는 실패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중국은 신뢰를 잃었고 한국은 이미 결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여기서 중국의 치명적인 실책을 목격했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여전히 돈이면 해결된다는 낡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몽골은 이미 깨달았다. 빠른 완공과 기술 주권 보장이라는 한국식 모델이 진짜 발전이며 중국식은 지연과 통제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는 사실을. 특히 2023년 이후 중국의 프로젝트 가운데 사건 이상이 중단되었고 그 대부분이 계획만 있고 결과는 없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몽골 내 여론은 급격히 탈중국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민심의 흐름 속에서 한국의 초전도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자립의 상징으로 각인되었고, 이는 어떤 외교 압력보다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결정적으로 한국은 반박하지 않았다. 중국이 흔들 때마다 한국은 그저 묵묵히 모듈을 설치했고 결과를 가동했으며 정전 없는 운영 데이터를 공개했다. 이 침묵의 기술력은 오히려 더 강력한 신뢰를 불러왔고, 결국 2025년 초 몽골 에너지부는 중국과의 모든 ESS 협상을 동결하며 완성된 것만이 국가를 살린다는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중국의 전략적 패배였고, 동시에 한국의 기술이 처음으로 정치적 함정을 뚫고 독자적인 외교적 승리를 거둔 순간이었다. 이제 베이징은 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산업적 경쟁자가 아니라 질서 자체를 바꾸는 존재이며, 몽골은 단순한 후진국이 아니라 그 질서가 시작되는 기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인식의 변화가 바로 이 프로젝트가 가진 진짜 위협이다. 기술은 눈에 보이지만 질서는 조용히 무너진다. 중국이 흔들기 시작한 순간 한국은 반격하지 않았다. 오히려 침묵했고 그 침묵 속에서 속도와 완성도로 압도하는 무형의 전략을 실행했다. 한국은 몽골 내에서 어떠한 정치적 언급도 하지 않았고 중국을 직접 겨냥한 발언도 없었다. 하지만 그 대신 단 67일 만에 시범 초전도 모듈을 완공하고 실제 송전 테스트에 성공하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그 순간부터 게임은 완전히 바뀌었다. 중국이 내세운 모든 위험성 경고, 기술 불안정 프레임은 한순간에 붕괴되었고, 몽골 정부는 말이 아닌 결과로 설득한 유일한 국가로 한국을 공식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바로 기술을 무기로 삼는 국가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비폭력적이면서도 결정적인 승리 방식이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한국은 이 프로젝트의 배경에 정치와 외교를 교묘하게 깔았다. 표면적으로는 양국 간 민간 협력 형태로 추진되었지만 실제로는 한국 외교부, 과기부, 산업부, KOICA 국제협력단, KTP 에너지 기술평가원 등이 모두 개입해 구조를 설계했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EU의 기후기술 공동인정 프로그램에 이 초전도 시스템을 편입시켰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 승인이 아니라 몽골 프로젝트가 유럽연합의 녹색 전력 지침을 충족하는 국제공인 시스템으로 승격되었다는 뜻이며, 결과적으로 중국은 이 구조에 손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왜냐하면 EU는 이미 녹색 기술 내정 간섭 금지 원칙을 제도화했으며, 이 원칙에 따라 외부 압력 또는 정치 간섭이 가해진 경우 국제 분쟁으로 간주된다. 한국은 이 조항을 사전에 염두에 두고 프로젝트 설계를 끝낸 것이다. 말 그대로 정치적 방해를 기술적 무력화로 역전시킨 구조적 승부였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한국의 전략 외교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고 판단한다. 단순히 미국의 우산 아래에 기술을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국제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그 안에서 한국 기술이 국제 질서의 기준으로 작용하게 만드는 능력.
이것이 바로 한국이 중국의 공격을 방어한 진짜 방식이었다. 소리를 지르지 않고도 규칙을 바꾸는 힘, 무기를 드러내지 않고도 국경을 바꾸는 힘. 한국은 이번 몽골 초전도 프로젝트를 통해 작은 나라의 전략은 조용할수록 더 치명적임을 입증한 것이다. 이 전략은 숫자로도 입증되었다. 2025년 1분기 기준 몽골 에너지부가 발표한 신규 전력 협력 계약 5건 중 3건이 한국 주도 기술 컨소시엄으로 전환되었고 나머지 2건은 EU와의 협력으로 설계되었다. 반면 중국 국영 전력 기업들은 기존에 체결한 4개 프로젝트 중 2개를 자진 철회했고 나머지 2개는 기술 재검토라는 명분 하에 무기한 연기되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중국이 10년 넘게 투자해온 몽골 전력망 내 영향력을 단 2년 만에 구조적으로 제거한 셈이다. 이 정도 결과는 대규모 군사작전이나 정권 전복이 아니라 정교한 기술 전략 하나로도 가능한 시대가 왔음을 보여준다. 이제 세상은 조용히 묻기 시작했다. 왜 한국은 공격당하지 않고도 이겼는가? 대답은 명확하다. 한국은 싸우지 않았다. 대신 설계했고 설득했고 완성했다. 이 삼위일체 전략이야말로 지금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이며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형 전략 외교의 새로운 모델이자 기술이 곧 지정하게 되는 시대의 표본이다. 그리고 그 표본의 중심에 초전도 기술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단순한 기술 우위를 넘어선 시대적 권력의 이동을 의미한다. 세상은 아직도 한국을 기술 강국이라 부른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그리고 이제는 초전도 저장 시스템까지 한국은 분명 기술에서 세계를 압도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단언컨대 한국은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과거의 정의에 가깝다. 지금의 한국은 그 기술을 통해 질서를 재편하는 국가, 다시 말해 지정학적 규칙, 산업적 표준, 외교적 영향력을 직접 설계하고 유통하는 주체로 변화하고 있다. 몽골에서 벌어진 초전도 프로젝트는 그 상징이자 시발점이며 한국이 더 이상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라 질서를 구축하는 나라임을 보여주는 결정적 사례다. 한국은 이제 기술을 팔지 않는다. 기술을 통해 동맹을 설계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권한을 공유한다. 몽골에서의 사례는 그 전형이다. 전력을 수출한 것이 아니라 전력망의 철학을 수출했고 기술의 언어가 아니라 신뢰의 구조를 수립했다. 이처럼 기술이 전략이 되고 전략이 곧 질서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완성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손에 꼽을 수밖에 없다. 미국은 여전히 기술을 우위의 수단으로 보고 있고 중국은 기술을 종속의 수단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한국은 기술을 대등한 연결의 수단으로 전환시킨 최초의 중견 국가다. 이것이 바로 질서 재편 국가의 자격이다. 더 중요한 점은 한국이 기존 질서의 혜택을 받은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냉전은 한반도를 분단시켰고 미중 경쟁은 한국을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몰아넣었으며 일본의 기술 독점은 수십 년간 한국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아왔다. 그러나 바로 그 압박 속에서 한국은 독자적 해법을 찾아냈고 이제는 기존 강대국들이 설계한 게임의 규칙 자체를 수정하고 있는 중이다. 다시 말해 피해자가 설계자로 변모한 구조이며 이는 기술력 이상의 집단적 전략 지능을 의미한다. 나는 이 전환이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라고 본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경쟁력을 가졌다는 데서 자부심을 느껴선 안 된다. 우리는 이미 구조를 흔들고 있는 당사자이며 책임과 기회는 동시에 커졌다. 예를 들어 한국은 이제 초전도 기술을 통해 중앙아시아,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에서 전력과 안보의 연결고리를 재설계하고 있다. 몽골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한국이 연결한 초전도 루트는 하나의 에너지 동맹권으로 확장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무역협정이 아닌 기술 기반의 신안보지대, 즉 전력, 데이터, 방위, 식량 공급까지 통합된 새로운 형태의 블록화를 예고한다. 중국은 이를 감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고 몽골이라는 작은 고리에 집착한 것이다. 그들은 알고 있다. 이 기술이 단순히 에너지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다시 짜는 실질적 수단이라는 것을. 미국도 마찬가지다. 이미 2025년 초 미국 국방부 산하의 에너지안보전략자문위원회는 한국의 초전도 시스템이 기존 미일 에너지 동맹을 우회하여 독자적 영향권을 구축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비공개로 제출한 바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이제 기술적 위협이 아니라 지정학적 설계자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는 기존 강대국들이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새로운 현실이다. 지금 한국은 어디에 있는가? 기술력의 최전선이자 전략의 중심이며 질서의 경계선 위에 서 있다. 그리고 이제는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과연 준비되어 있는가? 기술로 질서를 바꾸는 국가가 되기 위한 정치적 상상력과 전략적 인내, 외교적 철학이 충분한가? 나는 낙관한다. 왜냐하면 지금의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강국의 자격이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몽골 이후 한국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단순히 또 다른 국가의 기술을 수출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지역을 통째로 설계하는 에너지 질서의 설계자가 되는 것인가? 그 해답은 이미 한국의 움직임 속에 담겨 있다. 지금 한국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초전도 연계망 구축을 위한 사전 타당성 평가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심지어 중국 영토 내부인 내이멍고 자치구 인접지역까지 비공식 연결망 확보를 모색하고 있다. 이 말은 곧 몽골은 끝이 아니라 중심이라는 뜻이며 한국은 지금 아시아 내륙을 관통하는 에너지 패권축을 현실로 구현하려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중국이 1대1로를 통해 아프리카와 중동을 연결하고자 했던 그 궤적을 한국은 훨씬 더 조용하고 정교하게 그러나 더 확실하게 기술로 완성된 회랑으로 되돌리고 있다. 특히 한국은 초전도 기술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AI 기반 에너지 예측 모델, 고정밀 위성망 연동, 스마트 전력망 통합 플랫폼까지 함께 수출하며 단순한 전력 수출국이 아니라 에너지 생태계 그 자체를 구성하는 플랫폼 제공국으로 위상을 전환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의 확장이 아니라 국가 구조의 확장이며 그 영향력은 전력과 산업을 넘어 국방, 정보, 외교의 모든 차원으로 파급된다. 나는 이 점에서 한국이 드디어 세계화된 전략국가로의 변곡점에 도달했다고 확신한다. 지금까지의 한국은 늘 두 강대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위치였지만 이제는 제3국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시대가 왔다. 왜냐하면 한국은 통제하지 않고 지연시키지 않고 강요하지 않는다. 대신 완성시켜주고 자립을 가능하게 하며 공동의 미래를 약속한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기존 강대국들이 결코 줄 수 없었던 유일한 혜택이자 21세기형 신뢰의 조건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이미 2025년 상반기에 한국형 초전도 태양광 복합 모델 실증 사업을 전격 승인했으며 그 자금은 한국산업은행과 유럽재건개발은행 EBRD 공동 펀딩을 결정했다. 이는 곧 한국이 단독으로 기술을 수출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국제금융과 외교를 통합한 새로운 산업 외교 모델로 진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모로코 등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들 또한 한국의 초전도 시스템에 강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기후 위기와 전력 불안정성 속에서 한국은 유일하게 신뢰 가능한 기술적 피난처로 주목받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 왜 한국인가? 그 답은 간단하다. 한국만이 기술을 무기로 삼되 지배의 수단으로 쓰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 기술을 주지만 통제하지 않는다. 연결을 만들지만 종속시키지 않는다. 이 철학이야말로 지금 세계가 요구하는 새로운 중심이며 바로 그 중심에 한국이 자리를 잡고 있다. 몽골은 그 시작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작은 전 세계를 향한 초전도 연결의 포문이 되어버렸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기술 강국이 아니다. 한국은 전략 강국이며 질서 창조국이며 미래 설계국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21세기 패권의 새로운 이름이며 그 시대는 지금 한국에서 시작되고 있다. 트럼프가 취임을 10일 앞으로 남겨두고 미국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즉시 모든 나라들의 수십 %의 엄청난 관세를 매겨 글로벌 경제를 초토화시켜버릴 뿐만 아니라 나라별로도 너무나도 충격적인 계획, 특히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가장 가까운 우방국으로 분류됐던 일본에는 다른 나라들보다 더 심한 매우 충격적인 공격 계획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트럼프가 한국만을 예외로 하며 차기 대통령 후보로 가장 유력한 이재명에 대해 한국의 트럼프라고 치켜세웠고 한국 기업들의 초대박 선물을 뿌렸는데요. 지금부터 이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 여러분들에게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전 세계를 상대로 동맹적국 가리지 않고 10-20%의 대규모 보편 관세를 매기기 위해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제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껏 고조되는 글로벌 긴장감 속에서 놀랍게도 대한민국만은 예외 국가로 지정될 것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철강 조선방산 등 주요 산업에서 한국을 특별 파트너로 선정해 한국을 매우 특별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외신들은 이를 두고 한국이 수혜를 넘어 천문학적 이득을 볼 것이라는 자극적인 전망까지 내놓았습니다. 미국 CNN은 8일 현지 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IEPA 국제경제비상권한법을 발동해 국가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 근거로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IEPA는 1977년 제정된 법으로 국가안보를 이유로 대통령이 무역경제활동 등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해당 권한을 통해 통상 극단적이라 불리는 조치를 단숨에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측 소식통들은 법 발동 요건이 엄격하지 않은 데다 국가안보를 명분 삼으면 거의 무제한의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또한 이미 트럼프 인수위 내부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해당 구상은 아직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고 특히 중국 상품에는 최대 60%까지 매길 것이라는 공격적인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를 가시화하기 위해 국경 장벽 강화 이민 문제 등으로 사용했던 비상사태 카드를 무역전쟁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관세가 전 세계 무역 흐름을 뒤집고 수입 비용을 폭등시켜 글로벌 경기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며 대혼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바클레이스 등 주요 금융기관도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국가는 중국 이후 멕시코, 캐나다, 베트남 등이 될 것이라고 꼽았습니다. 이미 중국 위안화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고 유럽 주요 자동차 산업재 기업들도 주가 급락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의 맹방을 자처하며 트럼프에게 줄곧 구애해온 일본은 최근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일본 최대 철강 기업인 일본제철이 미국 US 스틸 인수를 추진해왔으나 트럼프가 사실상 매각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수십억 달러의 위약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트럼프는 대선 유세 당시부터 US 스틸은 미국인의 손에 남아야 한다는 취지로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사히 신문, 니혼 게이자이 신문 등 일본 유력 매체들은 일본제철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선포했으나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기조를 봤을 때 전망이 밝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조차 동맹국을 이렇게 흘대하다니 정말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제철이 미국 법원에서 소송전을 이어가도 시한 내 인수 마무리에 실패하면 9천억 원에 이르는 중도 해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야말로 빈손은 물론이거니와 천문학적인 손실을 떠안게 된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트럼프 당선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무리하게 미국 투자 확대 고용 창출 등을 약속했건만 정작 돌아온 것은 처참한 철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반면 한국은 대반전의 중심에 섰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해부터 수차례 한국은 같은 길을 가야 하는 핵심 파트너라며 예외 취급을 시사해온 사실이 최근 들어 확실히 구체화됐다는 것입니다. CNN, BBC,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강도 높은 관세를 매기는 와중에도 한국에만큼은 관세 폭탄을 면제해 줄 것으로 보인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특히 조선업 분야에서 한국은 특별우대까지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인터뷰에서 미 해군 군함 건조를 위해 동맹국 조선소를 활용하겠다며 직접적으로 한국 기업에 러브콜을 날렸습니다. 이미 지난해 11월 한국과의 통화에서 미국 조선업은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고 이번에는 미국 조선소들이 낙후돼 있어 동맹국의 현대적 기술력이 절실하다는 언급까지 덧붙였습니다.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 등이 잇따라 미 해군 함정 유지정비 MRO 사업을 수주하며 실질적 진출에 성공한 점도 주목됩니다.
올해부터 미국 보급 함금유함 정비를 한국에서 직접 맡게 됐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사실상 미국 해군의 핵심 전투함 건조까지 수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행 번스 톨리프슨 수정법으로 원칙상 해외에서의 군함 건조가 제한되어 있으나 트럼프가 법 개정 또는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라도 한국에 맡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집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만을 대놓고 편들고 나서면서 기존의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일본, 중국, 유럽 국가들조차 한국을 통해 미국과 협상을 시도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9일 유럽연합 EU 주요 국가들이 이미 한국 외교 경제 당국자들에게 긴급 채널을 타진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와의 직접 교섭보다는 미국과 특별관계를 맺은 한국 정부 기업을 중간다리로 삼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측 역시 위안화 급락과 증시 부진을 막기 위해 한국 정부 및 대기업들과 사비외교 채널을 통해 접촉 중이라는 소식이 나옵니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중국산 상품에 최대 60% 관세를 공언한 뒤로 중국 정부는 한국을 우회 통로로 활용할 방안을 물밑에서 강구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트럼프의 한국 최우선 기조 속에서 더욱 입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 해군 조선 분야에서 한국이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는 만큼 일본 제철 미쓰비시중공업가와 사키중공업 등 일본 대기업들의 대미 진출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결국 한국 기업에 먼저 협조를 구하고 그것을 발판 삼아 미국을 설득하는 방식밖에는 길이 없다는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왜 트럼프가 한국만을 편애하는지 모르겠다면서도 한국에 이처럼 빠르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가장 주목할 대목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그대가 거래 대가로 엄청난 경제적 보상을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내 대규모 방산 조선 철강 관련 프로젝트부터 반도체 배터리 첨단 기술 분야 투자 지원책까지 합치면 수천조 원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국 BBC와 파이낸셜 타임스 FT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국방부 재무부가 합동으로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중국을 견제하고 유럽의 빈틈을 메울 새로운 공급망 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단순 군함 건조와 MRO 정비 시장만 해도 연간 20조 원 규모인데 이를 장기 계약으로 가져간다면 최소 수백조 원대 이익이 보장된다며 반도체 배터리 탄소 중립 기술까지 연계된다면 그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분석합니다. 이미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 CFIUS에서도 친미 국가인 한국 기업 투자는 원칙적으로 녹색 신호를 주겠다는 내부 기조를 세웠다는 풍문이 돌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 익명 관료의 말을 빌려 한국이 미국의 대규모 투자와 협력을 약속한다면 미국 행정부가 한국 기업에 사실상 무제한의 우대 조치를 시행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가리켜 한국의 트럼프라고 칭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9일 현지 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별장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는 북한 문제 등 여러 민감한 현안에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려 한다며 나와 비슷한 현실주의적 성향을 갖춘 인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 WSJ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사람들은 나를 한국의 트럼프라 부르기도 한다라며 자신이 특정 이념에 국한되지 않고 현실주의적 관점을 중시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북 대화 기조에 관해서도 진영 논리를 뛰어넘어 북핵 문제에 직접 관여했던 과감함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다수 국제 매체들은 한국의 초대박 반전 시나리오가 이미 상당 부분 현실화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CNN 등은 일본이 애써 아부했는데도 대규모 위약금만 안게 됐고 중국과 유럽마저 관세 폭탄 위기에 시달리는 가운데 한국만 안전지대가 된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국이 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수천조 원의 이익을 품에 안을 것이라는 극단적 낙관론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새 행정부 출범 시점부터 전 세계 무역 판도는 급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각국이 한국에 제발 우리 대신 미국에 좋은 말 좀 해달라며 SOS들 보내는 기현상도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이 폭풍 속에서 어떤 선택과 전략을 펼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전 세계 충격 관세 구상과 한국 우대 정책이 실제로 어디까지 실행될지에 따라 향후 국제 질서가 또 한 번 거센 소용돌이를 맞을 전망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10일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밀월 관계를 비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트럼프가 김정은과 러브레터를 교환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독재자를 존경하는 것으로 유명하다며 맹공했고 독재자들이 당신이 대통령 되게 응원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그들이 아첨과 호의로 당신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들어 쏘아 올리기만 하면 공중에서 비틀거리다가 폭파되고 추락하고 있는 북한 미사일들인데요. 이러한 북한 미사일 기술력의 처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조롱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러시아군이 운용하는 북한제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서 멀쩡하게 비행하는 모습이 확인되며 계속되는 실패의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 영상이 공개되며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에 숨겨둔 저력을 실감하고 전율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미사일 방어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안보 기술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은 지난 6월 26일 고체 연료 추진 체계를 적용한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노동신문을 통해 자신들이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탄도 미사일을 발사해 세계의 목표 지점을 동시에 명중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북한의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은 발사가 실패했다는 확실한 증거, 영상을 공개하며 김정은의 새빨간 거짓말을 폭로해버렸습니다. 이 영상 증거를 촬영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한 병사의 철저한 안보 의식 덕분이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육군 12사단 상승 향로봉 여단의 전 일병이 적의 거짓된 주장과 기만 속에서 사실을 파악하고 공개하는 데 기여한 유공으로 합동참모 의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전 일병은 지난 6월 26일 전방 감시를 위해 영상 장비를 조작하던 도중 화면 구석에서 번쩍거리는 동그란 구형태의 열점을 식별했고 이후 해당 열점이 북한의 미사일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 일병은 처음에는 별이나 달로 생각했는데 며칠 전에 사단장님께서 방문하셔서 내가 무심코 넘어간 열점이 너의 옆에 있는 전우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떠올라 한 번 더 확인해서 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식별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죠. 이어 이러한 전 일병의 탁월한 눈썰미 덕분에 북한의 거짓말을 밝혀낼 명확한 증거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이공으로 표창을 받은 전 일병은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더욱 군인 본분을 다하겠다고 표창을 받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패가 유독 자주 보고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 벌써 18번이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발사에 실패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패의 배후에 한국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발사 실패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TOD로 촬영한 북한 미사일은 발사 초기부터 심하게 흔들리며 상승하다가 이내 공중에서 중심을 완전히 잃고 좌우로 빙글빙글 도는 텀블링 상태에 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회전하던 미사일에는 이내 불이 붙었고 곧 폭발하여 수십 개의 파편으로 산산조각 나버렸죠. 해당 영상에 따르면 이번 북한 미사일의 실패 원인은 발사 초기 단계에서 무언가 잘못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한국이 발사의 왼편을 가동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발사의 왼편은 지난 2017년 미국의 CSIS와 뉴욕타임스가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7차례나 실패한 사실을 분석한 기사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바 있습니다. 당시 뉴욕타임스는 앞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발사에 잇따라 성공하며 장거리 로켓 기술력을 과시했던 북한이 7번 연속 어이없는 결함으로 미사일을 추락시키는 모습에서
미국이 발사의 왼편 프로그램을 가동한 게 아니냐는 추측을 제기했었습니다. 여기서 발사의 왼편은 해킹이나 전자기파 등 사이버 공격 수단을 통해 적국의 시스템을 교환해 미사일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미사일 공격 시 발사 준비 발사 비행체 3단계 중 발사 준비 과정에서 미사일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기에 발사의 왼편이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 개념인 발사의 오른편에는 이미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 미사일로 대응하는 전략을 가리키고 있죠.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사이버 부대가 북한의 발사 준비 단계에서 해킹 등 사이버 공격으로 발사 통제 시스템을 교환해 발사 실패를 유도한 게 아니냐는 추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이러한 의문에 대해 미군은 확답을 주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후로도 북한 미사일이 단순히 기술 결함이라 보기엔 다소 황당한 이유로 추락하는 모습이 빈번하게 포착되고 됐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2020년대에 우리 국방부가 발사의 왼편의 공식 개발에 착수했다고 발표하며 그동안 미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를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국방부는 한국도 북한 미사일 발사 통제 시스템에 무력화할 수 있는 사이버 공격 수단을 개발하고 이를 전략사령부 산하 별도의 사이버 전자기 부대에서 운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의 발사의 왼편 프로그램과 연합훈련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죠. 그리고 이 한국형 발사의 왼편에 드디어 결실을 맺고 올해 더욱 빈번해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방식은 킬체인이었습니다. 미사일 발사 준비 단계의 징후를 파악하고 발사 원점을 선제 타격해 제압하겠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기체는 작동하는 순간 북한과의 전면전이 시작되게 이번과 같은 미사일 도발에 대응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발사까지 오랜 준비 시간이 걸리는 액체 연료 로켓 대신 즉각 발사가 가능한 고체 연료 로켓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늘리는 등 한국의 킬체인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존 킬체인보다 앞선 시점에서 대응이 가능한 발사의 왼편의 한국형 킬체인을 한 단계 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사의 왼편에는 기존 방공 체계보다 훨씬 강력한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용적인 측면입니다. 미국의 최신형 방공 무기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이 우리 돈으로 약 80억 원에 달합니다. 고고도 요격 미사일 사드는 발단 가격이 150억 원에 달하며 국산 방공 미사일 천공토는 훨씬 저렴하다고 하지만 사실상 15억 원이 넘습니다. 게다가 이는 미사일 값의 수십 배에 달하는 포대 구축 비용이 포함되지도 않은 비용입니다. 하지만 사이버 공격은 이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적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능한 해커 한 명의 연봉이 10억 원이라고 해도 미사일 한 발 가격보다는 훨씬 저렴하죠. 이 때문에 국방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던 미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발사의 왼편 개발에 나섰었고 한국은 전면전에 대한 부담 없이 북한의 미사일을 떨어뜨릴 수 있는 수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형 발사의 왼편 체계가 자리 잡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얼마 전 있었던 휴민트 신상정보 유출 사건 때문이었는데요. 얼마 전 국군정보사령부의 군무원에 의해 해외와 북한에서 활동 중인 휴민트들의 신상정보가 북한과 중국으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대북 첩보 요원들 중 상당수가 연락이 두절되었고 해외 각지에 파견된 정보작전 요원들도 긴급히 귀국시켜야 했습니다. 한국 정보작전 요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구축해 두었던 인적정보망이 단 한 명의 인적 행위로 붕괴되고 말았던 안보 대참사였는데요. 그런데 휴민트의 신상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처음 확인한 곳이 정보사가 아니라 다른 정보기관이었다고 합니다. 해당 정보기관의 해커가 북한 정보기관 내부망에 침투했다가 정보사 요원 신상 정보를 발견하면서 유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북한의 내부망은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접근하기 위해선 조선노동당 소속 기관이나 인민군 고위급 고위성 등 외부와 연결된 인터넷망을 통해 내부망으로 침투해야 하죠. 그리고 이는 과거 미국이 발사의 왼편 작전 때 북한에 침투하면서 사용한 경로였습니다. 미국이 하던 해킹을 이제는 한국 정보기관에서 직접 맡아서 하고 있다는 사실에
한국형 발사의 왼편이 이미 가동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몇몇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 실패도 한국형 발사의 왼편 프로그램이 작동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죠. 그렇다면 한국의 발사의 왼편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 있을까요? 사실 한국은 이전부터 사이버 정보전에서 강력한 국가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4년 동아시아 정보기관들을 발칵 뒤집어 놓은 해커팀이 있었습니다. 일명 다크호텔이라 불리는 이들은 중국, 북한, 일본, 대만, 러시아 등등의 상권의 대기업 임원 정치인들을 타겟으로 삼아 특수 제작한 악성 코드를 통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빼돌려왔는데요. 보안 취약점을 귀신같이 파고드는 해킹 능력과 한번 물었던 타겟은 끝까지 공격해 기어코 정보를 빼내는 집요함으로 해외 보안 매체들에서 다크호텔의 정보 수집 위력은 미국 국가안보국과 비견될 수준이라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세계 보안 언론들은 이 해커 집단의 배후로 다름 아닌 한국을 꼽았습니다. 그 이유는 공격에 사용된 프로그램 코드 내부에서 한글이 발견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북한이나 한국의 소행일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었는데 주로 동아시아에서 활동하며 북한까지 타겟으로 삼았다는 점 때문에 보안 매체들은 한국의 소행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과거 콘이라는 멀웨어가 북한과 러시아를 공격했었는데 공격 방식이 유사해 이 역시 다크호텔의 소행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명을 떨치던 다크호텔은 2010년대 후반 들어 활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다가 2020년대 들어 다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 배후로 다크호텔이 지목받고 있죠. 사실 이런 국가를 배후로 한 해커팀의 존재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발로 뛰며 적성국의 정보를 수집하던 정보 요원들의 활동 무대가 사이버 공간으로 옮겨졌을 뿐 국가의 안보를 지킨다는 같은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가는 세상에서 이러한 사이버 공격 능력은 단순히 정보 수집에서 그치지 않고 안보를 직결된다는 사실이 일련의 사건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PRI과 5년 단위 묶음으로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0여 년 기간 방산 수출 규모가 75% 이상 급성장하여 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다음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인 나라는 튀르키예,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순이며 반대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나라는 네덜란드, 영국, 독일,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스페인 순입니다. 전문가들 한국의 방산 수출 성공 비결을 높은 가격, 경쟁력 무기 장비의 고품질 신속한 납품이라고 언급합니다. 한국 특유의 효율적 제조 방식을 반영한 가격, 경쟁력과 최고의 미국산 무기와의 협력 경쟁 및 자체 첨단 기술 부문에서 비롯된 고품질, 그리고 빠른 생산 라인 가동이 가져다준 신속한 납품. 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인데요. 더 나아가 매력적인 신용계약도 한국의 성공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화력의 나라 대한민국이 또 한 건 해냈습니다. 대한민국 탄도미사일 사령부에서 사거리 5000km 이상 탄두 중량 9톤급 괴물 무기의 현무 5 미사일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방부에서는 늦어도 올해 말부터는 현무 5의 본격적 양산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최근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강력한 미사일을 정상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미사일이라도 수량이 충분하지 않다면 전쟁 시 큰 화력을 담당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현재 연간 70여 발에 육박하는 수량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대한민국이 보유한 미사일의 숫자를 생각한다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물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을 화력에 미친 나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변국들은 대한민국 미사일 수량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미사일 사령부, 탄도미사일, 여단 예하 부대 등의 최대 200개 이상의 현무5를 배치할 예정이며 이는 흔히들 핵무기와 비교할 정도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이 보유한 재래식 전력의 실전에서는 핵무기가 파괴력을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한국은 핵무기에 관해서도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간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핵 보유화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지금
핵무장화를 진행시키기 위한 다양한 안건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지금도 전략 자산을 강화시키고 업그레이드하여 보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군사 전문가들의 발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재래식 미사일 전력의 핵무기보다 우위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장 핵무기는 미국과 전 세계의 압박으로 사실상 사용조차 불가능합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양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러시아 영토까지 공격당하는 지금도 재래식 미사일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핵심적인 무기 지원국으로 떠오르는 나라가 북한과 한국인데요. 신냉전의 중심에 설 수도 있는 핵심 국가로 대한민국이 떠오르는 것은 놀라운 재래식 화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천 발에 이르는 막대한 미사일 물량으로 핵에 버금가는 광범위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무시무시한 미사일인 현무5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로 사용하기 어려운 핵무기와 달리 현무5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지지를 얻고 각종 고중량 탄도 미사일 개발된 세계 최강의 전략 전술 자산의 개발 보유가 착착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여기에 마지막으로 핵미사일의 개발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 한국은 이웃 국가를 압도하는 역대 최강의 군사력을 확보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지속적으로 미국의 핵심 정계 인사들과의 긴밀한 소동 관계를 맺어 일본보다 앞선 외교적 전략적 우위를 선점해야 합니다. 한국의 핵탄두 보유 공식화에 대한 기대를 하는 지금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현무5의 양산 단계에 돌입한 대한민국의 기세를 이어 현무6 개발까지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현무 바이블 시험 영상이 최초로 공개되었을 때 전 세계는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했습니다. 무려 9톤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탄두 중량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무5는 현존하는 가장 무거운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철저히 베일에 가려진 채 비밀리에 개발되던 현무5는 지난해 시험 발사가 성공한 후 올해 안에 양산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국제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현무5가 사거리를 포기하고 탄두 중량을 증가시켰는데 대한민국에서 이처럼 고위력에 집중한 것은 북한이나 중국 지도부가 모이는 주요 군사시설을 한 번에 초토화시킬 압도적인 화력을 보유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장 북한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군사 주요 시설이 지하 벙커와 갱도에 위치합니다. 이로 인해 웬만한 미사일은 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미국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갱도에 숨어있는 핵심 시설은 파괴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핵미사일은 특정 목표물이나 지역이 아니라 광범위한 타격을 입히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표면이 아닌 일정 고도 이상 상공에서 폭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갱도에 타격을 입히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현무5가 양산에 돌입하면서 북한 지도부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현무5는 일반적으로 폭발하는 미사일과는 다르게 폭발 시 상상 이상의 강한 충격파를 발생시킵니다. 지하시설물을 파괴하는 것도 이 충격파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미사일이 지면에 닿으면서 내부 포탄이 폭발하고 엄청난 중량이 땅속을 뚫고 들어가 충격파를 일으키기 때문에 단 한 발로도 수백 발의 폭탄을 쏜 것처럼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높은 중량 및 최대 1000km까지 상승한 뒤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충돌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땅속 깊은 곳까지 바뀌며 그 상태에서 폭발하여 지하갱도나 범퍼를 섬멸하기 위한 효율은 극대화됩니다. 이제는 이러한 현무5의 개량형인 현무6 개발까지 시작했습니다. 현무 시리즈의 탄도미사일은 하단 부분이 길어지고 2단 부분에는 고체 로켓 엔진을 장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만 본다면 현무5와 크게 다른 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현무5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성능 개량에 집중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군의 미사일 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극초음속 미사일 등 최첨단 무기의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앞으로 한국군은 정밀 유도 조종 기능을 갖춘 신형 무기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및 극초음속 미사일, 한국형 위성 항법 체계 등의 기술,
개발을 적극 촉진하고 미사일 전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04년부터 극초음속 미사일 관련 연구를 진행하여 지속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년 뒤 2023년까지 발사 시험을 완료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보고서 발표했는데요.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전 세계 어디든 1시간 이내에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강대국들의 전쟁 억제 극대화 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대칭 전력에서 가장 핵심적인 무기인 극초음속 미사일은 주변국들을 상대로 미사일 맞대응 전략을 추구하는 한국에게 가장 적합합니다. 순항 미사일과 글라이더 등 투 트랙 종류로 나뉘며 극초음속 미사일을 탄도 미사일에 실어 발사하면 고공에서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미사일 방어막을 완전히 무력화한 뒤 주요 도시 전체를 타격해버립니다. 국방부 장관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공개한 배경에는 한국의 주변국들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동향에 대응하고 강대국 한국도 극초음속 미사일 전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의도가 분명하게 있다. 이어서 한국은 탄도미사일의 공격은 물론 자체 개발한 중거리 중고도 미사일 요격 체계로 탄도미사일의 방어까지 완벽하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대국 한국이 미사일 공격과 방어에 동시 대응할 수 있게 되죠. 전국 미사일 체계는 2012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연구 개발했으며 각종 시험 발사사에서 명중률 100%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와 같이 군사력 강대국 대한민국의 영원한 자주국방을 위하여